정당원들이죠. 심각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하루 어둡고 절반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지금 뒤처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팔다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 근데 하루에 9점 몇 대씩 댓글 나. 이게 나라니까 이게. 내가 그런 게 기사가 안 돼. 우리는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17세기, 18세기 그 조선이 결국은 망하게 된 원인도 그런 붕당정치의 하나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기도 부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안보와 정치와 경제 이런 상황들이 너무 엄중해서 정말 앞으로 가기도 급한 나라인데 내놓은 정책마다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앞서 열거했던 이런 상황들에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종이컵에 커피 마시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진 구두를 신고 가슴 아픈 사람들을 껴안아 준다고 이게 중요한 한국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사입니까?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가십거리에 우리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습니까? 지금 엄중한 이런 상황들 왜 언론들은 심층 집중 보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길거리에 수십만 수백만의 불빛이 아른거리고 아름다운 거리에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그 가운데 자유롭게 시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발언하고 발표하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아주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촛불혁명이 바라던 바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그 뒷부분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정권은 최근에 MB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일어나서 모바일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6개인가 7개가 MB 블랙리스트 기사입니다. 그 비슷한 출처고 비슷한 상황들인데 그만큼 여러분들 야당에 대한 기사 노출은 거의 없고 여당의 프레임 잡은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모바일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영주 사장 시절 때 KBS 안에서도 이런 거 많았습니다. 사장이 바뀌고 나니까 라디오 드라마 PD 연출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6개월도 안 됐는데 제3라디오 혹은 심의실로 보내졌습니다. 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텔레비전 드라마 만드는 PD가 홍보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홍보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동안 자기 본업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또 언론은 과거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 때 자행되었던 이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습니까? 왜 박근혜 이명박 정권 것만 보입니까? 또 언론은 그 당시에 다른 정권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반쪽 눈만 감고 한쪽 눈만 감고 한쪽 귀만 떠서 보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역자라는 명단이 있었습니다. 언론 노조에서 3차례인가 4차례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100명이 넘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부역자라는 용어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국가에 반역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 어떤 사람이냐면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 방송의 높은 지위에 있어서 부역했다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는 원래 지원 배제입니다. 지원. 박근혜 정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지원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블랙리스트가 제가 있다면 지원 배제하는 것을 숨어서 작성했는데 부역자는 백주 대낮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숨어서 하는 것은 제가 되고 백주 대낮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발표하는 건 제가 안 됩니까? 왜 이건 보도하지 않습니까? 공범자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 떠들면 제가 안 됩니까?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국정원들이 KBS에 출입했습니다. 기관 출입입니다. 지금 기사에 보니까 MB 정권 때 직원들이 KBS 출입을 해서 이러한 기자와 PD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게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출입했던 국정원들은 작성했던 보고서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만 공개하는 것이 적폐청산입니까? 이런 정권을 사고 있는 것이 부당한 것이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른바 통신비 25% 인하 강제해라. 제빵사 강제 고용시키라. 닭값 원가 인하해라. 최저임금 올리라. 이게 시장경제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자유경제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냐고 나이 든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일어나면 전쟁 위기가 많다고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밴드에도 그렇습니다. 단톡방.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황들, 소식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외신들 많이 퍼나릅니다. 위험하대. 뭐 하와이에서 미군들이 훈련한대. 뭘 비행기가 떴대. 걱정합니다. 바깥에서는 전쟁 난다고 그런 위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천하태평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북한 정권이 완전히 붕괴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대한민국 정권은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는 북한의 외상이 선전포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국과 만나면 튼튼한 한미 우방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을 만나면 대화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만나면 북한을 압박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만나면 한미일 삼각관계로 튼튼히 하겠다고 합니다. 이 다 돌아가 들어보면 뭘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합니다. 이런 전쟁 위험인데 언론 노조들은 내팽개치고 파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도하고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태어나지만 북한에는 J-알람이라고 해서 3분 이내에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어린애부터 신간성이 멈추는 것까지.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는 너무나 태어나고 우리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대피해라, 숨마라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총체적으로 구한말 상황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험합니다. 위기입니다. 여기 계신 야당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야당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쓴소리라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야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있고 바른정당은 있고 국민의당은 있지만 야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성이 부족합니다. 결기가 부족합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국회의원을 죄송하지만 부업으로 하는 사람 같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웰빙당이라고 소리 듣기도 합니다. 지금 여당 하나에 야당이 3개, 4개 황금 분할 아닙니까?
오늘은 이 법안은 이 정당 잡고 통과시키고 내일은 저 법안에 대해서는 저 정당과 손을 잡고 통과시키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끼리 서로 성명을 발표하고 비난합니다. 얼마나 정치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은 과거에 노무현 또는 김대중 정권보다 훨씬 진화되고 훨씬 정교하고 훨씬 막강한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정권 바뀐데 4개월,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우리 국가의 안위가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이런 정치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막지 못하고 왜 멈추지 못합니까? 제동을 걸지 못합니까? 이 땅에 야당은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야당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송국 찾아와서 지지하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고 보냈지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쳐주신다면 저는 감히 잘 모릅니다만은 분열된 야당만큼 이렇게 조절하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중국에 한 3세기 전에 BC 3세기에 진시황이 6개의 나라를 다 통일해서 황제가 됐을 때 나머지 6개 나라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합종체계라고 해서 다 모아가지고 가서 거의 성공했더라면 아마 진시황이 천하 통일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 형국 같습니다. 하나씩 갈지 모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더라도 국민 눈에 볼 때 여러분께 야당끼리 성명 발표하고 비난하고 각각 다르게 대응하는 거 정말 바보같이 보입니다. 뭉쳐주십시오. 또 하나 더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뭉치지 못하는 이유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전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분들의 평가나 여러분의 손에 떠난 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분은 역사가 평가할 분이고 역사가 관리할 분이고 역사가 처리할 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이미 시간은 상당히 지났고 상황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관계없이 찬성했던 분이나 반대했던 분들 만나시고 합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함께 당을 운영했고 함께 정치를 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는 어제의 적도 같이 만나고 그제의 적도 같이 만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여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의명분에 명분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정말 갑갑한 마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말씀드립니다. 꼭 합쳐주십시오. 그리고 싸워주십시오. 견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구구절절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님. 예, 지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자인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언론은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기반지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을 인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노컷뉴스는 강원랜드 직원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민주당의 모 실세율이 보좌관이 1억선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김현재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노컷뉴스에 나왔다 1시간 만에 그 부분만 삭제가 됐어요. 민주당은 모 실세율이 보좌관이 1억선을 전달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인터뷰를 했던 그 상대방이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과 상의해서 삭제를 했다라는 처음에 다 나왔어요. 전문가들요. 1시간 만에 삭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기울어져도 보통 기울어진 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송 국장님 주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기자나 PD의 80~90%가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좌편향된 기사를 작성하고 우파를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현실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김건희 운동장을 복원시킬 것이냐, 균형성을 갖춘 운동장을 만들 것이냐, 이게 해법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야당이 줄기차게 투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것을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이 구성원들을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의식을 바꾸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 해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위원장님 지금 그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해진 운동장 해소 방안. 예. 제가 그 답변을 알고 있으면, 참 몸을 바치서라도 그걸 풀겠습니다만은, 복합적으로 정권과 언론사와, 그리고 정당과 사회 분위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국당에서 문건 발표 이후에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도 그 특강이 있어서 MBC는 파업을 170일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론의 눈치 보지 말고 옳다고 믿는 바를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기사를 써주든 안 써주든 옳다고 확신이 있으면 그 길로 가십시오 했더니 보이콧을 3, 4일도 안 돼서 접어버렸어요. 이를 볼 때 여당과 정권이 볼 때 야당을 어떻게 보겠으며 또 언론 노조가 볼 때 이제 우리를 저지할 만한 세력은 거의 없는가 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속은 새를 따른다고 합니다. 참 80, 90%가 그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실 90% 가까워요. 가입되어 있지만 정작 핵심 코어 이념 성향이 강해서 같은 사람들은 저는 한 20%, 30% 채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분위기가 누가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누워본다고 그러더니 좌파 성향의 뭘 보니까 거기에서 줄 서가지고 자리를 하나 차지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이라도 잘못되어 갖고 있고 정책이나 언론 방향이나 할 때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소리를 내주시고, 그래서 견제하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거와 견제하는 척 하다가 그냥 거지부지 되는 거와 천양의 차이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자들, 특히 PD 기자들은 거의 정치 성향이 강합니다. 이 양반들 강박이 뛰어납니다. 정치부 기자들 여러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알지 않습니까? 정치인 뺨치는 정치부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부탁할 것은 야당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야성으로 이 정부의 언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기본 자유입니다.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신발을 동여매시고 좀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김문성 대표님. 질문보다 오늘 성의는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언론은 특수한 분야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특수직입니다. 방송의 언론의 공공성, 이 생명인데 지금 부당한 권력의 개입이 돼가지고 밀어내려고 할 때 이것을 버텨야 됩니다. 물론 이럴 때 이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서주고 싸우고 하는 것은 또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지금 KBS, MBC 사장 그리고 이사장 그리고 그 이사들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언론인이라면은 만약 박해인데 이 박해를 갖다 견뎌서 이겨내야만 진정한 언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 이사들 직장에 심지어는 학교에 찾아가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고 이런 것을 견뎌내어야 그 KBS 이사가 되는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용기를 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재희 이제 어제도 제가 어떤 직능단체 한명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무슨 수사와 재판의 독립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라든지 독립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법부나 검찰은 이 독립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심지어 국민들이 좀 철이 들던 판사나 검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걱정할 정도까지 이제 갔는데, 여전히 언론은 무슨 독립과 자유가 지금 이제 파도가 되고 있긴 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물론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 있지만 그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을 저는 좀 나누고 싶다. 이게 정권만 바뀌면 뭐 우리 쪽으로 왔을 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했지만, 특히 이제 그 좌편향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내부에서 먼저 그냥 상응해가지고 움직이고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 이제 안전판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정권 교체가 한 2텀쯤 더 가면 그때쯤 가서는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과도기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불행에 대해서 언론 내부가 정말로 이게 좀 그 자기들 소신대로 강단 있게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성장님께서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요청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당도 우리 당이 아니고 이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좀 기민하고 혈적 대처하지 못했다. 저들이 야당일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언론을 관장하는 이방이라는 데 가보면, 우리가 보면은 뭔가 연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그게 다 포진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당일 때 상임위를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구성의 기준은 그런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된 구성이 아니었고, 지금 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그 옛날에 그 상임위 그대로 스테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그 원내 그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방향성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좀 뭔가 반성하면서 봐야 돼요. 특히 야당 중에 뭐 제가 이제 한 19회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당은 지금 이방에 의원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구도에서 우리가 정말 언론을 걱정한다면, 특히 이제 야당은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이게 진용이 제대로 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구축되는 게, 아까 우리 성장님이 이제 정치권에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긴 텀을 가지 못했다는 지적에 아마 원인이 거기도 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등등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성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핵심적인 건 그거거든요. 그런 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안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가 보장되는 건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서로가 양해하는 이런 이제 전통이 수립될 때 스스로의 독립성이 지켜진다라는 생각합니다. 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나요? 그거 연관해서 저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정치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방송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지배구조의 추천권을 분산시키는. 그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방송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법안 중심으로 이 방송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짧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재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1차 책임은 언론인입니다. 정말 언론을 지킬 자신이 있어야 되고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무너진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론 노조가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 우선 그 제도부터 그 규정에부터 진보 정치와 연대를 하고 노동자 정치 성향을 키운다는 게 있고 이제 파업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 뭐 게시판도 글도 쓰고 굉장히 많이 하면 그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을 좀 바꿔보자는데 뭘 그렇게 뭘 하냐.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기사를 잘 쓰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보자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인들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KBS 기자는 직장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단순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굉장히 스스로가 고양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연하게 고용된 피고용인인데도 불구하고 KBS 기자는 사회적인 책임이 많기 때문에 뭐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들만이라도 남아서 싸우고 있고, 아까 김무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장 또 이사님들 사장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솔직히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뭐 이 사람의 비리를 캘라 그러고 뭐 어디는 제자까지 만나가지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고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KBS 이사진 또 MBC 이사진에 대해서 관심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방송법안에 대해서는 핵심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KBS만 보더라도 여당 추천 이사가 7명,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입니다. 그럼 11명인데 거기에 과반수를 얻어야 사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11명의 과반수는 6명입니다. 그런데 여당 추천이 7명이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사장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과거 야당일 때 이거 하면 계속 뭐 정파적인 사장 나오니까 여당 7명, 야당 6명, 13명으로 하고 특별 다수제로 하자. 그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하자. 이러면 여당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야당 수도 상당표가 동의를 해줘야 사장으로 올 수 있는 건 제도입니다.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야당 수를 비슷하게 하고 방송법을 개정하면 거기 오는 사람이 무치하고 뭐 기계적인 사람이 들어왔고 야당도 좋아하고 여당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방송법을 개정하지 말자는 취지의 그 발언을 사석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당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뭐 그렇게 큰 움직임도 없고, 또 KBS 내부의 노조도 방송법 개정하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노조,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 노조는 방송법 개정 이야기는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호한 정책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이른다면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도화되고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에는 상당히 멀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네, 질문. 네. 바깥에 계시니까. 마이크 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른정당하고 한국당하고 이렇게 여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바깥 보시기에 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또는 통합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바깥에서는 뭐라고 보시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하는 거를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한번 느낌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은 사실 여기 계시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역량을 보시면 정말 개인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수없이 야당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야당에 합쳐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수가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그 야당인데도 이 야당의 정체성이 보수인데 무슨 보수냐? 정자는 보수, 착한 보수, 좋은 보수. 그러면 그렇지 않은 보수와 차이가 뭐냐? 좀 애매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당이 저렇게 독주를 하고 좌편향적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밀고 오는 상황에서 점잖고 착하고 얌전한 사람이 설 자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고 싸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투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뛰어난 스마트한 참 머리와 해안으로 한국당 합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그런 정책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 놓으니까 정말 저기도 힘이 없고 여기도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꽃노래표라고. 저기는 꽃노래표를 갖고 여당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 의견을 물었으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잊어버리자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국민도 잊어버리고 물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고 한 거는 개인 역량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보수의 상징 아이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서 뭘 대통령이 됐거나 역량이 있어서 대통령은 아닙니다. 물론 무능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무능한 것이 어떻게 보수가 전체가 피를 봐야 되고 보수가 전체가 괴멸돼야 됩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대로 두고 뭐 비난도 하지 마시고 뭐 탈당도 또 뭐도 그냥 가만히 두고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 역사의 몫이라고 역사의 몫이라고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치시오. 그건 제가 볼 때 큰 정치고 통 큰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들이 뭔가를 예? 합쳐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는데 왜 못 합치고 있는지 외부에서 보시기 위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정리를 안 하면 못 들어가겠다. 또 저기서는 그 이야기 건너합시다. 예, 예. 그거는 또 반론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지금 오늘 주제와 다른 이야기는 좀. 안 됩니다. 거기 조용히 하세요. 의원들 모임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자, 뭐 질문이 대충 나왔고 어쨌든 그 방송법 개정안 부분은 지금 계류되어 있는 안대로 추진만 되면 좀 바람직하다 그런 견해이신 거죠. 어쨌든 우리 저 성 국장님 말씀이 절절히 맞고 현 여권의 그 독선과 폭주를 비판하면서도 이 안보 무능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것을 참 염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책임이 없는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리멸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보수 우파의 처지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없을까. 이런 자기 반성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뭐 조건을 따지고 뭐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정말 이 통합이라는 이 절실한 과제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각성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좌편향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정치권과 또 우리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언론사 내부에서 이 줄탁 동기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느 일방에서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언론 현장에서 일하는 언론 종사자들과 정치권과 이 좌편향 언론 환경을 균형 있는 언론 환경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이것을 줄탁 동기로 진행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 대표님 늦게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혹시 출석부 도장 찍는 건 상관없는데. 방송에 관해서 혹시 뭐 말씀하실 점 있으시면? 제가 어제 그 노조들이 출근조차도 막고 뭐 이사들 찾아가서 학회하라고 제자까지 강요한다고 했더니만은 그 노조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못 받고 제가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문자로
학교에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약간 많은 협박적으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 동영상이 다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회동 있죠. 예.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보 문제를 논의해서 이것까지 이야기할 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국민들이 총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방송이 이 둘로 쪼개져가지고 연일 싸우고 있고 파업을 하고 있고 이 배후에는 권력이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걸 따져야죠. 나중에 일맥상통하는 거죠. 안보 위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우리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큰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휴 직후에 10월 11일 날 북핵 위기 해법에 관해서 신원식 예비역 장관님 모시고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11일 하는 건 전부 김 대표님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난 세미나를 각주에 마치겠습니다. 하자고 감사합니다. 매주 하려고 고집하겠다고. 대회가 우리 집에 족합니다. 예, 물론. say